자, 이런 와중에 이것도 돈을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가계 빚 위험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올해 2분기 가계 빚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6월 말 가계 신용 잔액이 1,896조 2천억 원으로 3월 말보다 13조 8천억 원 늘었는데요. 가계 대출 잔액이 1,780조 원으로 3개월 새 13조 5천억 원이 불어난 영향이 컸습니다. 이 중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인데요. 1분기보다 증가세가 눈에 띄게 확대됐습니다. 12조 4천억 원에서 16조 원까지 늘었습니다. 이거 역대 최대거든요. 이거 만약에 민주정부에서 이랬다?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이 새끼들은 뭐 나라 경제가 힘든데 니들 왜 그러냐, 부채가 늘었는데 국가 부채가 늘었는데 어떡하냐. 문재인 정부 때 400조가 늘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야, 이씨. 아니, 문재인 정부 때 400조 는 거는 늘은 거고, 그럼 니들은 2년 만에 그럼 어떻게 250조 이상을 늘렸는데? 가계빚만 지금 1,800조, 2,000조가 다 돼가요. 이 가계빚이 문재인 정부 때 1,000조 넘어갔다 그래갖고 신문이 도배를 하고 난리를 쳤거든요. 불과 2년 반 만에 거의 800조 원 가까운 부채가 가계부채가 늘어난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위험 부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영업자 대출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죽을 상황이라 폐업이 연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자영업자 대출을 확 풀었어요, 정부가. 그래서 우리나라 올해 상반기 때 자영업자 대출로만 천조 원이 넘어가고, 천억이 넘어가고, 지금, 1,100 몇십억으로 지금 자영업자 빚이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가 그냥 부실 채권들을 빠르게 해소해갖고 막 내각을 하고 소각을 하고 공매를 하고 하는 과정 중에서도 자영업자 빚이 올 상반기 들어 극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가게, 회사원을 하든 뭘 하든 일반적인 가계빚도 늘었지만 요렇게 자기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오히려 월급쟁이들보다 훨씬 힘든 상황에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추가 부채 폭탄이 뭐냐면 전세자금 위험이에요. 지금 신규로 주택 공급이 정상적으로 정부가 얘기한 대로 안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새로운 그 이사 수요에 대비한 주택들이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올 10월 달쯤 가면 또다시 전세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못 가면 그냥 계속 살게요라고 하면 그래요 사세요 해야 되는데 계속 살게요 하는 거 요즘 힘들어갖고요 보증금 좀 올려주세요. 요런 식의 어떤 저기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게 압박이. 그렇게 되게 되면, 이 가격으로는 안 되겠는데 하고 다른 데로 옮겨가 보려고 했을 때, 신규로 나와 있는 물량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로 마음대로 이사도 못하는 상황에서 전세자금이 오르게 되는 상황이 또 오게 된다는 거죠. 이건 역시도 1,400조 원, 1,500조 원에 가까운 숨어있는 부채예요. 특히나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종의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이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전세 사기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다 서민들 거거든. 이것만 합쳐도 가계부채, 자영업자 부채, 거기에 전세 보증금 불안까지만 합쳐도 이게 5, 6천조 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거야. 어떡할 거야, 이 많은 돈들. 이게 무너지면 우리나라 어떤 예산이라든지 기금이라든지 또는 은행권 안에서 이거를 흡수하거나 받아줄 수 있는 여력이 지금 남아있질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집 사라, 빚내서 집 사라, 90% 줄게, 대출해 줄게 이러면서 계속 몰아붙이고 있고 이 대출을 다 젊은 애들한테 떠넘기고 있어요. 왜? 노인들은 생산 능력이 떨어지고 집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가졌으니까 미래 세대들한테 야 30년 내가 딱 끊어줄게. 30년 끊어갖고 집 한 채 사. 이런 식으로 지금 꼬드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규 물량을 소화를 시키고 있어. 하지만 전세 물량에 대해서는 그 해법이 전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담보대출은 씨가 말랐어요. 그러니까 집이라든지 뭐 땅을 가지고 부동산 대출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아예 안 쓸 사람들 아니면 쓸 사람들은 다 해서 이제 담보 여력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영업자 대출들이 대부분 신용대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 신용대출을 하기 위해서 보증기금들이 뭐 기술신보나 뭐 일반 신용보증기금 이런 데서 이 보증서들을 내주고 있거든요. 이 보증서들을 심사를 엄격하게 해갖고 내줘야 되는데 정부가 해주라 그랬다고 정책자금 형태로 해서 일단 막 던져주다 보니까 보증서가 남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걸 갖고 은행에서 돈을 빼갖고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 있는 부채, 지급부채에 대한 연체율, 그리고 이런 보증기관에 대한 신용기금 보증기관에 대한 연체율들이 지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카드빚도 카드론을 비롯한 카드 대출들은 아예 기관이 아니라 기업 자체에서 막아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카드론 안 해줘요. 옛날처럼 리볼빙 이런 거 안 해줍니다. 웬만한 신용도 있는 고객들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용 위기 대란이 다 오고 있다는 거야.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면요, 실질 소득이 올라가야 돼요. 어떻게든 가계소득이 올라가가지고 최소한 늘어난 이자라도 갚을 수 있게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돼서 하나만 부러지면, 카드가 부러지든 전세가 부러지든 아니면 뭐 주택대출이 부러지든 자영업대출 상환 이런 걸로 하고 부러지는 순간 와그르르 가게가 무너지는 거고요. 이게 도미노처럼 국민경제, 시장경제가 다 무너질 수 있는 위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25만 원이라도 한번 풀어보자. 더 필요하면 더 넣어서라도 풀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끼들은. 최근 들어서 달러 환율이 떨어져서 그런 거지만 원화 대 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어저께 20몇 원이 떨어졌어요. 한 10년 만에 이 정도로 큰 낙폭을 처음 봐요. 오늘도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달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1200원까지도 떨어질 것 같은데 이 기회에 좀 달러를 좀 사놔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원화 강세가 지속되는 이유, 달러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한 설명은 어디서도 제대로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송 작가가 경제 전문가로서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제 전문가로서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을 간단하게 애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다른 데서 가서 막 복잡하게 얘기하면 뭐 금리가 어떻고 인플레이션 어떻고 다 믿지 말고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달러라고 하는 게 국제 통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동이라고, 달러의 가치는 고정적인 거고 그 달러를 쓰는 국가의 경쟁력이나 경제 상황이 달러 변동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달러라고 하는 거는 고정적으로 있는 거고, 왜 한국 돈의 환율이 올라갔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달러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달러 자체가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현재의 달러에 대한 통제권을 또는 통제나 관리를 잘못할 때 달러가 떨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디선가 시중에 달러가 굉장히 많이 풀릴 때 달러의 가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닌 요인은 다 우리 요인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 돈이 강세가 있어서 우리 경제가 좋아져서 상대적으로 달러 가격이 떨어졌다고 볼 요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경제가 좋아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물가도 오른 것도 아니고 뭐 반도체 수출이 일부 올랐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낙수 효과로 돌아가고 지금 좋은 상황도 아니고,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지도 않고 전국 불안이나 전망이 앞으로 좋은 쪽으로 바뀔 것이라 희망적인 신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 지표가 좋아서 달러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개판이니까. 그럼 미국이 개판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달러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거.
즉 달러의 환율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라는 통제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점의 부분인 겁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의 국가 부채가 엄청 많이 상승한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바이든 행정부 때 예산을 부채를 늘리자고 했는데 공화당이 안 해줘가지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 지금에 있는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바이든이 엄청나게 달러를 찍어가지고 신규 달러를 발행해갖고 풀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미국 조폐국에서 우리가 달러를 얼마를 만들어서 풀었어라고 하는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 없는 예산을 미국이 은행권을 찍어가지고 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공개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바이든이 연임을 하고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달러가 안 움직여야 돼요. 지금 이제 뉴스에 보시면 뭐 카멜라 해리스가 역전을 했니? 주요 경합주에서 뭐 4대3, 5대2로 이기고 있니? 뭐 온갖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만 지금 전당대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다시 트럼프가 따라 붙었다. 등등의 이게 지금까지는 해리스가 좋아. 해리스로 가면 이겨라는 뉴스가 쭉 나올 때까지만 해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막상 해리스가 이제 대통령 후보로 완료가 됐어. 전당대회를 통해서 인정을 받았어. 이제 죽으나 사나 해리스로만 갖게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마자 동시에 달러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민주당의 선거가 승리 가능성이 트럼프보다 떨어진다. 따라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반드시 달러가 과하게 지금 발행됐던 부분이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서 드러날 거고 그러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에 관련한 어떤 얘기들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미 국제 금융 딜러들이 보고 있다라는 설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의 부채가 전체 예산의 10년치를 넘어서고 있어요. 이게 미국 국가 예산보다 미국의 부채가 10년치 이상의 부채를 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갚는 이자만을 감당하기도 어마어마한 수준의 이자 부담을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자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서 또는 더 이상의 이런 이자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서 트럼프가 미친놈이니까 갑자기 미국 안에서의 화폐를 교체할지 모른다라는 이런 음모론도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5달러를 발행을 하면 거기서 부채에 대한 이자만으로 3달러가 나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은 연방준비제도가 발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연방준비제도한테 허가를 받아서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빌리는 형태로 달러를 발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미국 재정 적자가 35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4경 7,999조 원이에요. 4경원이 넘어요. 네, 4경 7,999조 원. 자, 이거를 어쨌든 지금 갚을 여력이 없다. 왜냐면 달러를 계속 유지하려면 얘들은 계속 달러를 찍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야, 이거 비트코인으로 이 돈 갚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비트코인은 사실 화폐로서 그러니까 통화 가치를 가지는 안정성이라든지 신뢰성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사실 화폐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얘기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가 진짜 미친 짓을 하려나 보다. 빚 안 갚는다는 얘기예요. 즉 달러로 진 빚을 개무시해버리고 우리 달러 말고 다른 돈 쓰자. 라고 나설 수 있다라고 하는 추측이 나오면서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그럼 달러 비중을 내가 줄여야지. 달러를 팔아야지. 이러고 달러를 내던지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고. 왜냐면 미국에서 도는 달러보다는 해외에서 도는 달러가 훨씬 더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 정치적인 영향, 다시 이 트럼프와 카밀라 간에 서로 이렇게 치고받는 공방전이 이어지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투매 현상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거죠. 두 번째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달러를 쥐고 있는 국가는 중국과 일본이에요.
그렇죠. 근데 중국과 일본이 이러한 달러들을 시장에다가 던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영향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앞으로 미국하고의 헤게모니를 주기 위해서 미국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달러의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앞으로 새로운 행정부하고 외교적인 협상을 하는데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중국은 갖고 있는 달러를 내다가 팔기 시작한 거고, 일본은 최근 들어 금리 올린다고 그랬고 주식시장이 붕괴를 하고 이제 일본 안에 내수 시장이 전부 다 주저앉는 사상 그 기시다의 멍청한 금리 인상 어떤 시도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일본 경제가 거의 파국 상황에 가 있거든요. 이걸 타파하기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추가로 돈을 꽂아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일본이 해외에 있었던 달러 자산들이나 각종 그 유동성 자산들을 시중에 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이게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관측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떨어질 것인가? 트럼프의 선거전에서의 강세 여론조사가 나온다 그러면 이 약세는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여서 여기에 대한 개입을 시작하는 그 시점까지 약 1,100원대 중반까지는 앞으로도 저는 달러의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꼭 제가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공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제 말이 맞는다라고 주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원인이 국내적 원인이 아니고 미국에 대한 부채의 위협과 민주당 공화당의 정책적인 차이, 그리고 일본과 중국이 달러 채권들을 지금 던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원인이 그 원인이라고 분석이 된다고 치면 요거는 단기간에 끝날 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달러화의 추락이 있을 거고, 이게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수입 물가에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수출 기업들한테는 매우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특히나 삼성이라든지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기업들 상반기에 반짝 실적이 좋았던 게 결국은 이 환차익 리스크에 의해 가지고 그 이득들이 다 없어지게 되면 국내 경제에는 뭔가 물가 안정의 요인보다는 오히려 수출 금액 감소에 의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높게 전망이 된다라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